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타투 스터디 강사 주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타투 위생학입니다.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필기를 해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투 위생학의 교육 목적입니다. 첫 번째, 실무에 필요한 이 의학적 지식, 그리고 위생학 학습에 이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이 기초적인 면역학 지식을 함양하고 이 기술적인 실수를 이 낮춤에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예컨대 관리법이라든지 장비 위생 등 이 샵마다 굉장히 다른 위생법들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이를 정확한 지식으로 우리가 혼선 없이, 그리고 위생법을 통일해서 손님들께 이 질문에 답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해도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무수한 질문을 문신사분들은 항상 받게 되실 겁니다. 이때 당황하시거나 잘못된 지식을 전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손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위기 대처 및 이 손님 응대를 위함입니다.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올바른 위기 대처를 함양시킴으로 인해 이 손님들께 좀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손님들께서 장시간 작업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기립성 저혈압 등으로 인해서 현기증 같은 증상을 굉장히 좀 많이 겪게 되세요. 이 경우에 꼭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손님을 저희가 쉬시게끔 도와드린다든지 작업 중 계속 손님의 컨디션 체크를 저희가 항시 도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고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죠. 이는 곧 고객과의 신뢰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시 명심하여 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이 지식 체화가 되겠습니다. 앞선 사항들을 이론으로 우리가 숙지를 하여서 반복 학습함으로써 이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게끔 체화함에 있어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공부해서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시죠? 여러 번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언제나 습관처럼 내 지식이 타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혹은 나의 행동이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컨트롤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체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신의 정의입니다. 문신은 기계적, 생물학적 점묘법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점묘법이란 이 점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방식을 점묘법이라고 합니다. 점이 끊기지 않고 연속하면 이 선이 되는 것이고요. 선이 연속하게 되면 이것이 면이 되는데, 면이 나뉘어서 입방체가 되는 순간 말 그대로 3D 입체 이미지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물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점묘하다, 이 점묘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문신을 조금 더 미시적 관점에서 저희가 점묘화라고 표현하는 것이니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은 널리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신이 기계적 점묘법인 이유도 문신에 쓰이는 기계가 왕복 운동을 통해서 한 점씩 주입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죠. 그 이전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던 장르, 예컨대 태보리 혹은
뭐 핸드포크 등과 같은 장르에서도 사람 손으로 하여금 한 땀씩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 등이었기 때문에 이는 문신만의 이 문신 고유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이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점묘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이 점묘법인 이유 또한 우리 몸 이 셀 단위, 즉 세포 단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점묘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신 원리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신은 표피의 가장 낮은 구역, 최하단 구역에 속하는 기저층과 진피의 가장 상단부의 가장 윗단에 속하는 부분인 유두층, 이 두 구간에 착색이 되는데, 이때 표피 아래 이 진피 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 다른 말로 매크로파지라고 하는 이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저층 주변의 상피세포들 또한 잉크를 이렇게 꽉 머금게 되기 때문에 이 세포들 하나가 잉크 분자를 잡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세포 단위의 점묘법, 그러니까 생물학적 점묘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니 문신의 정의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문신과 의학의 상관관계성에서 한번 심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문신은 어떻게 귀결이 될까요? 문신은 곧 염증입니다. 문신 자체가 곧 염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때 간혹 이 감염과 염증, 이 단어 자체를 두 가지를 항상 혼동하시는 경우가 더러 많이 계신데, 그렇다면 감염은 또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여쭈십니다. 이건 문신사 잘못에 의한 감염이 아니냐, 혹은 손님께서 오셔서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좀 염증이 생긴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여쭈세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진행할 이 부분들은 굉장히 꽤나 많은 설명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잠깐 멈춰주시면서 필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이 내외의 모든 면역세포들이 일으키는 모든 면역 반응을 지칭해서 염증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즉,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개념의 이 면역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염은 외부 병원체 침입에 의한 이 면역 반응을 저희가 총칭해서 문신에 관련하여서는 이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염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기타 다른 예시의 경우 대부분 오해이거나 혹은 사전관리 소홀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소홀에 의한 이런 감염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즉 1차 감염이 아닌 2차 감염인 경우인 것이 많고, 2차 감염은 작업 이후에 일어나는 외부 요인 등을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안에 귀속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염증의 종류 중에 이 한 케이스, 즉 외부 병원체 침입에 의한 것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감염이라고 칭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컨대 감기처럼 이 질병 같은 케이스들도 감염에 속합니다. 자, 그럼 면역세포는 무엇이고 이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면역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일종의 방어체계이고요. 이 방어체계가 방어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면역 반응 혹 다른 말로는 면역 작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몸의 이 국방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국방부는 우리 몸의 이 간이 총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누구나 피로는 뭐 간 때문이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피로가 간에 타격이 가게 되면 이 면역력, 즉 우리 몸의 이 방어력이 되겠죠. 이 방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한 번 더 심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면역세포들은 PIR이라고 해서 Pattern Recognition Receptor라고 하는데 이 패턴 분별 수용체라고 하는 이 PIR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수용체가 병원체 관련 인식 패턴, 다른 말로는 PAMP라고도 하고요. 약자로는 Patterso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이라고 하고요. 다른 거는 이제 손상 관련 인식 패턴이라고 해서 DAMP라고 부르는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각기 다르게 판단을 하고 각 면역세포를 해당 항원 지점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대식세포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문신의 경우에는 이 DAMP 케이스, 즉 손상 관련 인식 패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찰가상이 난 해당 지점에 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잉크를 머금게 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금게 되는 이 구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식균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 혹은 기타 이물질들을 이 대식세포가 혹은 면역세포가 먹어치워서 분해하는 작용을 말하고요. 이 대식세포 속 안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가수분해 소화효소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효소를 이용을 해서 문신 잉크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외부에서 침입한 나쁜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먹어치워서 이제 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잉크의 주성분 자체가 탄소알갱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알갱이 분자 사이즈가 워낙에 이 대식세포에 비해서 비대하기 때문에 이 효소로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계속 남아있고 대식세포가 세포 수명이 닿을 때까지 머금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대식세포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 탄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 잉크 분자를 뱉어내게 되는데 바로 옆에 있던 대식세포가 다시 이걸 먹어치움으로 해서 계속 우리 수명이 닿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는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염증은 모든 면역세포가 일으키는 모든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식세포는 면역세포이고 식균작용은 면역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문신행위는 의학적으로 면역 작용 그리고 면역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문신행위 자체가 염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해서 혈관의 유출과 문신 밀도의 이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즉 이 주변 조직 세포들이 손상이 심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 손상된 조직들 사이로 이 면역세포들이 같이 삼출액이랑 같이 섞여서 상처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다른 말로 혈관 외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염증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색이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미지가 심할수록 몸에서는 히스타민을 분비시키게 되고요. 진물이 많이 나오고 붓기가 심해지는데 이때 진물의 주성분이 되는 것이 혈장과 피브린 그리고 이것을 비롯해서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또한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색을 머금고 있어야 할 이 대식세포들, 이 친구들이 혈관의 유출로 인해서 밖으로, 우리 몸 외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진피층에서
색을 잡고 이렇게 머금고 있어줄 세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미술에 빗대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같은 면적, 똑같은 면적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 면적에는 점이 30만 개가 찍혀 있고 이쪽 면적에는 점이 100만 개가 찍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이 진할까요? 당연히 100만 개 쪽이 훨씬 더 색이 진하겠죠. 이처럼 우리 몸에서도 대식세포가 없어지는 만큼 이 30만 개에 해당하는 부위가 훨씬 더 색이 밀도도 그렇고 색이 훨씬 더 연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100만 개 쪽은 훨씬 더 색이 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색의 밀도가 약해서 그리고 색이 연하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기해 주시고 숙지해 주십시오. 그럼 아까 간에 타격이 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간에 타격이 가는 상황.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업 전에 음주를 좀 심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 주무시지 못하고 막 밤을 새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작업 당일날 밤에 방문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로가 많이 누적되신 상황에서 문시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이런 경우, 바로 이런 경우들은 정상적으로 문신이 될까요? 정답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입니다. 이미 이 간에 많이 무리가 가 있는 만큼 이 면역력이 굉장히 좀 낮아지기 때문에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 기술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더라도 훨씬 더 평소보다 데미지가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의 유출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전 컨디션, 손님의 사전 컨디션 자체를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심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중요하니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착색 원리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색 구간이란 대식세포, 조직 손상, 면역과민 반응과 히스타민, 삼출액과 피분인, 기술의 중요성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착색 구간이 무엇인지 어디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색 구간은 크게 기저층과 유두층으로 나뉘게 된다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서 표피와 진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피는 최외층을 이루는 세포층으로서 인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중층, 편평, 상피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께감은 0.06에서 그리고 0.01mm 정도의 이 두께로 혈관은 없지만 감각신경은 분포되어 있는 이 피부 보호층으로서 이 피부에 물집이 잡혔을 때 피부 위로 솟아오르는 부분을 이 표피층이라고 하게 됩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이 각질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피부가 이 굉장히 두꺼운 손바닥이나 발바닥, 손등 이런 경우에는 이 표피의 각질층과 과립층 사이에 투명층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이 표피의 깊이감 자체가 일반적인 표피 두께랑은 다르게 같은 깊이로 저희가 착색이 되었을 시에는 아무래도 착색 구간에 착색되지 못하고 이것이 탈각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손과 발 부위에 색이 잘 빠지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착색 구간에 착색이 되지 못하고 각질층 등이 착색이 되게 되면 각화 과정에 의해서 색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간혹 손등, 손바닥, 발등, 발바닥 이런 경우에 색이 잘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물이 많이 닿기 때문이 아니냐, 혹은 기타 여러 마찰이 생활도 하셔야 되고 하시다 보니까 기타 여러 가지 마찰이 자주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찰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 두께 자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표피층에 해당하는 투명층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탈각되는 구간이 훨씬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 동일한 위치에 착색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영구적으로 착색되지 못하고 떨어져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탈각되고 탈락된다는 뜻입니다. 이 표피세포는 매일매일 수백만 개씩 떨어져 나가고요. 수백만 개씩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깥쪽으로 안에서부터 계속 밀려나와서 점차 딱딱한 각질로 바뀌어서 탈각 혹은 탈락하게 됩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는 저희가 각화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 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저층, 유급층, 과립층, 투명층 이 순서로 각질층까지 이렇게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함된 이 세포들은 모두 각질 형성 세포라고 저희가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 세포가 태어나서 각질로 이제 각화를 시작할 때까지 14일이 소요가 되고요. 이 각화가 되어서 탈락할 때까지, 즉 떨어져 나갈 때까지 또 14일이 추가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피 세포의 수명은 28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층보다 상부에 위치한 유급, 과립, 투명, 각질층에 착색된 잉크들은 회복과 동시에 14일 이후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저층과 유두층에 착색되어 있는 이 잉크들만 영구적으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점은 문신 14일 이후 각질층의 허물이 탈락되거나 이 탈각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색이 연해진다는 거죠. 색이 빠진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색이 좀 다소 연해졌다가 나서 28일 이상, 즉 한 달 이상이 조금 더 소요가 되고 지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색이 진해지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 기저층에서 착색된 이 상피세포들이 탈락 직후에 14일 동안 다시 각질층까지 천천히 변화하면서 밀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색이 점점 다시 진해지는 것입니다. 이 점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해 주시고 꼭 숙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피의 구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진피의 구조는 망상층과 유두층으로 구분이 되며 이 기저막대를 통해서 표피와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 해당 층은 표피와 피하지방층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섬유조직 혹은 무코다당류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의 탄력성 그리고 신축성 등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상태와 컨디션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진피는 표피보다 두께가 약 한 20배에서 40배 가량 두껍고요. 두께는 약 2mm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서 피부 조직 외에 부속 기관인 혈관이라든지 혹은 신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림프관 아니면 한선, 피지선, 모발, 잇모근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착색 구간에 해당하는 이 유두층에는 모세혈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저층에 이 영양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감각기관인 촉각 그리고 통각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문신에 이 통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두층 아래 망상층에는 모낭, 다른 것으로는 림프관, 혈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관계로 망상층은 당연히 착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망상층까지 타격이 들어가게 되면 영구적인 상흔, 즉 이 비유성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런 수술 흉터 같은 이런 상흔들이 생기게 됩니다. 혹은 이 혈관 종말인 모세혈관이 아닌 일반 혈관들이 지나고 있는 것이 망상층이기 때문에 이 잉크 퍼짐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고 절대 착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 강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 대식세포들은 각질층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존재합니다. 이 상피세포가 손상이 클 때 이 혈관의 유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이유는 심화 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이 조직 손상이 심화가 될 때, 조금 더 커질 때 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 면역기관인 골수성 백혈구 중에서 호염기구다라고 하는 이 호염기구라고 하는 기관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이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현상을 다른 말로는 저희가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도 저희가 일컫는데 이때 이 삼출액, 즉 다른 말로 우리가 편하게 진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삼출액의 과다 분비 혹은 이제 모공이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붓기가 붙는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다소 사족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의 일종인 이 호중구를 좀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혈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WBC라고 해서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역세포 단위를 크게 전부 다 뭉뚱그려서 총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혈구, 특히 골수성 백혈구 안에 이 호중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대식세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호염기구, 방금 이제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기관이었죠. 호염기구라든지 아니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유명한 이 T세포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명시하시면 좋겠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때 삼출액의 과다 분비로 인하여 면역세포들이 같이 빠져나가는 이런 혈관의 유출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동시에 삼출액의 배출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얇은 이 허물이 생기는 것이 아닌 얇은 두꺼운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허물과 딱지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혈병이라고 해서 삼출액 성분 중에 하나인 이 혈소판에서 나오는 혈액 응고 인자인 이 피브린에 의해서 공기 중에 삼출액이 노출되면 굳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학적으로는 따로 마땅히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신에 있어서는 조직 손상이 심했는가, 즉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는가 아닌가, 이것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며 이 때문에 이것이 곧 문신 기술의 단계, 이 레벨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저희는 딱지 그리고 허물을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딱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삼출액 분비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껍게 묻어서 딱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반대로 삼출액 분비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허물이라고 저희가 얇게 묻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삼출액의 분비량이 굉장히 이 데미지가 들어가면 많게 될 것이고 분비량이 많았기 때문에 두껍게 묻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딱지이기 때문에
색이 빠지게 될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신사는 위생적으로 좋은 문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기술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손님의 사전 컨디션에 의해서도 면역 과민 반응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컨대 손님께서 전날 음주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일을 오래 하셔서 피곤해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질병에 걸리셨다든지 감기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밤을 새고 오셨다든지 이런 사항 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 등을 인지하고 문신에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 강의 타투 위생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숙지사항이 굉장히 많다 보니 꼭 필기하여 주시고 다음 강의는 위생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